자리가 없는데 어쩌죠? 여기 의자가 좀 적게 놓였나 봐요. 그러게요. 사돈, 서서 보셔야겠네. 오시는 줄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입학식 끝나고 저희 부모님이랑 식사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아, 그래? 네. 죄송해서 어쩌죠? 멀리서 오셨는데.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7세 강정임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강 씨는 손자 하랑에게 각별했습니다. 어려서 키워준 정이 있기에 그랬고 유일한 손주라서 그렇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손자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데 입학식에서 강 씨는 초대받지 못한 불청객이었습니다. 친할머니인 강 씨의 자리는 없다며 자신의 친정 부모만 챙기는 며느리. 이제는 강 씨에게 아이를 부탁할 일이 없기에 볼일 다 봤으니 이만 사라져달라는 것 같았습니다. 강 씨는 자신이 눈치 없이 아이의 입학식에 찾아갔구나 싶었습니다. 누구도 반기지 않는데 말이죠. 비참하게 서 있다 오니 강 씨도 생각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자식과 손자밖에 없던 삶을 다시 되돌아보게 되었죠.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손자를 강 씨는 이제 더 이상 사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식이 뭐길래 그렇게 대접도 제대로 못 받으며 희생만 했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강 씨는 더 이상 자식을 자식으로서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손자도 마찬가지였죠. 강 씨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들은 결혼해서 아이도 하나 있었습니다. 강 씨의 유일한 손주였죠. 어머님, 하랑이 왔어요? 아까 와서 밥 먹고 놀고 있어. 하랑이 선생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하랑이가 오늘 넘어져서 무릎이 까졌대요. 무릎 좀 봐주세요. 씻고 밴드도 좀 붙여주시고요. 그래, 알았어. 한번 볼게. 네. 저는 7시쯤 도착해요. 알았어. 천천히 와. 강 씨는 맞벌이하는 아들 내외를 대신해 손주 하랑이를 돌봐주었습니다. 아주 아기 때는 거의 전담하여 양육을 해주었고 조금 커서는 어린이집에 가게 되어 오후 시간 동안에만 봐주었습니다. 그래도 자는 시간을 제외하면 손주는 부모보다도 할머니와 보내는 시간이 가장 길었죠. 어머님, 수고하셨어요. 그래. 이만 가볼게. 네. 내일 하랑이 소풍 갔다 와서 조금 일찍 하원한대요. 어머님도 일찍 와주세요. 강 씨는 며느리의 부탁에 고개를 끄덕이고는 아들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10분 정도 걷자 강 씨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고고. 애가 어리면 어린 대로, 크면 큰 대로 힘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삭신이 쑤셔 잠시 벽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불과 서너 걸음 앞에는 TV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5걸음 옆에는 부엌이 있었고 매트리스를 깔아두니 가득 차는 작은 방 하나가 강 씨의 집의 전부였습니다. 부동산 계약할 당시 1.5룸이라고 했지만 그냥 원룸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방도 문이 없고 가벽만 하나 세워진 공간이었으니 말이죠. 강 씨의 집은 원래 이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손자가 태어난 이후부터 이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얻어준 월세방이었는데 4년 정도 거주하고 있었죠. 강 씨는 남편과 사별한 지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남편과 살던 곳에서 혼자 지내고 있었는데 큰아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며 아들 집 근처로 불려왔습니다. 아들 내외가 맞벌이를 해서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어머님, 내일은 안 오셔도 돼요. 내일은 왜? 무슨 일 있니? 다음 날도 똑같이 손주와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며느리가 먼저 퇴근했습니다.
집에 가려던 강 씨를 붙들고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강 씨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다른 날도 아니고 내일이라면 강 씨가 꼭 와야 하는 날이었죠. 내일 하랑이 생일이잖아. 네. 내일은 하랑이 아빠 회사 쉬고요. 저도 외근이라서 일찍 퇴근해요. 저희가 하랑이 데리러 갈 거예요. 하랑이 생일인데 선물 사줘야지. 그래서 강 씨는 당연히 아들네 집에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 선물은 다음날 주셔요. 하랑이 데리고 오후에 잠깐 수족관이라도 다녀오려고 하거든요. 아, 그래? 아니면 선물 사주실 돈 주시면 제가 내일 대신 살게요. 며느리는 태연하게 말했지만 강 씨는 좀 서운했습니다. 손주가 더 어렸을 때는 당연히 생일에도 강 씨가 함께였습니다. 아이를 돌보는데 손이 많이 가니 자연스레 아들 부부가 강 씨를 찾았었죠. 그런데 이제 아이가 커서 의사소통이 되고 통제가 되니까 강 씨의 역할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생일에 돈만 달라는 듯한 말에 조금은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선물 사서 모레 올게. 네.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다음 날이 되어 강 씨는 종일 집에 혼자 있었습니다. 주말이면 늘 그러긴 했지만 오늘따라 어쩐지 아들네 가족에게 환영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요즘 들어 부쩍 드는 생각이었습니다. 아이를 돌봐주는 것과는 별개로 개인적인 시간을 보낼 땐 늘 강 씨는 제외되었습니다. 물론 아들네도 자기 가족끼리 오붓하게 있고 싶을 것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었지만 강 씨는 곁에 남편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근처에 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들 하나 보고 올라왔기에 손주를 보는 것 외에는 달리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날이면 외롭다는 생각이 드는 건 당연했습니다. 자신의 집이었다면 마당에 풀이라도 뽑거나 텃밭을 가꾸며 바쁘게 지냈을 텐데 이곳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죠. 그러다 손주가 6살이 되면서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옮기게 되었는데 그때 마침 원룸 계약이 만기가 될 무렵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하랑이도 어느 정도 컸고요. 손갈 게 없으니까 어머니도 내려가 보시는 게 어떠세요? 아, 이제는 안 봐줘도 되는 거야? 네. 아무래도 방세도 좀 부담이 되기도 하고요. 생활비도 그렇고. 저희가 어떻게든 케어해 볼게요. 월세와 함께 한 달에 60만 원씩 아들이 주고 있었는데 그게 부담스럽다고 했습니다. 돈 벌려고 맞벌이를 하는데 그걸 다 강 씨에게 주고 있다며 말이죠. 하지만 강 씨도 할 말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함께 사는 건 싫다며 방을 따로 구해준 것도 아들네였습니다. 그리고 애를 봐주며 한 달에 60만 원밖에 받지 않는 건 강 씨도 아들네 경제 사정을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것이었고 말이죠. 아무리 혼자라지만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했는데 60만 원이면 늘 모자랐습니다. 그런데도 강 씨는 한 번도 돈에 관해 이야기를 꺼내본 적이 없었습니다. 강 씨가 돈 벌려고 온 것도 아니었고 순수하게 아들 며느리를 도와주고 싶어서 수락한 일이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쓰임이 다해 돌아가라고 하니 별 수가 없었습니다. 버티고 있을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강 씨도 그맘때쯤엔 지치기도 하고 외롭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말을 듣고 보름 만에 짐을 정리해서 내려왔습니다. 하랑이 잘 있어? 네. 잘 지내요. 별일은 없지? 별일이 뭐가 있겠어요. 유치원 잘 다니고 있어요. 야근하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하고 있어? 아, 장모님이 근처로 이사를 오셔서요. 사돈이? 강 씨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애초에 강 씨가 원룸에서 살며 손주를 봐줬던 이유가
사돈이 멀리서 살아서였습니다. 바깥 사돈만만 두고 안 사돈이 혼자서 올라갈 수도 없는 노릇이니 혼자인 강 씨가 갔던 것이었죠. 그런데 이사를 했다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모님이 이제는 자식 곁에서 살고 싶으시다고 오셨어요. 그 타이밍이 참 공교로웠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강 씨가 내려오게 된 것 같았습니다. 평생 그곳에서 살 생각은 없었지만 그래도 조금 씁쓸하기는 했습니다. 이제 좀 키우기 수월해지니 손주 재롱은 사돈네가 보며 사는 것 같았죠. 알았어. 나중에 하랑이랑 통화 좀 한번 시켜줘. 네. 알겠어요. 하지만 강 씨는 좀처럼 손주와 통화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강 씨가 먼저 전화를 할 때면 사돈네와 함께 있어서 통화가 곤란하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강 씨는 애가 타는 기분이었습니다. 매일같이 보던 손주와 단절되어 버린 기분이었죠. 그렇게 1년 반 정도를 떨어져 살았습니다. 그동안 명절에 한 번씩 내려오긴 했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1년에 단 2번. 강 씨가 자식과 손주를 볼 수 있는 날이었죠. 아주 자주 보는 것까지는 바라지 않았지만 그래도 좀 더 만날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에는 그래도 동네 사람들도 있고 친구도 있어서 외롭진 않았지만 자식과 비교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니 말이죠. 주말에 한번 올라갈까 하는데 하랑이도 볼 겸. 아, 주말에요? 하랑이 주말에 수영도 가고 축구 아카데미도 다녀서요. 그럴 시간이 별로 없어요. 일정이 많네요. 아, 그렇게나 많이 다녀? 네. 그래서 주말에 오셔도 잠깐밖에 못 보실 거예요. 그래, 알았어. 그러면 다음에 연휴 때 한번 가던지 할게. 네, 미리 꼭 말씀해 주세요. 특히나 손주가 무척 보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키운 것이나 마찬가지이기에 애틋한 마음이 컸습니다. 하지만 점점 손주는 할머니의 존재를 잊어갔습니다. 하랑아, 잘 지냈어? 강 씨의 질문에 손자는 고개만 한번 까딱 끄덕였습니다. 그러고는 엄마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원래 부끄러움이 많은 성격이긴 하지만 강 씨가 키울 때는 엄마보다도 강 씨를 따랐던 손자였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이렇게 대면대면하게 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자주 안 보다 보니 그새 낯설어진 모양이었습니다. 추석에 내려온 손자는 예전처럼 강 씨의 품에 안기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랑이 얼마 안 있으면 학교 가겠네? 그러자 손자는 또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꾸만 강 씨가 말을 거는 게 불편한 모양이었습니다. 강 씨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잡았던 손자의 손을 놓았습니다. 이렇게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아마 친할머니는 생각도 나지 않게 되겠구나 생각하니 마음 한구석이 알싸해졌습니다. 입학식이 언제지? 3월 초에 있어요. 아, 오시게요? 그 말투가 참 꺼림칙해서 당연히 가려고 했던 강 씨가 대답을 망설이게 되었습니다. 요즘엔 할머니까지 오진 않을걸요? 옛날에는 온 식구가 입학식이나 졸업식에 참석했지만 요즘은 또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 부모만 참석하나? 꼭 그런 건 아니라도 오고 싶으면 오세요. 오지 말라고 하기엔 마음에 걸렸는지 아들이 입학식에 올 수 있으면 오라고 했습니다. 강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되면 갈게. 멀어가지고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그리고 다음날 아들 내외는 일찍이 집을 나섰습니다. 차 막하기기 전에 가야 한다며 7시 반에 아침밥도 먹지 않고 출발했습니다. 하랑아, 잘 지내고 있어. 네.
강 씨는 손자의 주머니에 5만 원짜리 2장을 넣어주었습니다. 그러자 손자는 감사합니다 하며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손자가 떠나는 모습을 보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제 또 내년에나 보겠구나 생각하니 먹먹한 기분이 들었죠. 어째서인지 자식보다도 더 애틋한 마음이 들고는 했습니다. 손주가 둘, 셋 더 있었다면 이러지는 않았을 텐데 하나라 더 그런 듯 했습니다. 그리고 입학식이 이틀 앞둔 어느 날 손자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핸드폰 샀다고? 네, 할머니가 사줬어요. 이제 학교 가니까. 외할머니가 휴대폰을 사주었다며 강 씨에게 전화를 건 것이었습니다. 강 씨는 너무나도 반가웠습니다. 아이고, 좋겠네. 우리 하랑이 할머니한테도 전화 자주 해줘. 할머니, 나 학교 입학할 때 와요. 응? 입학식에? 네. 와서 구경하면 좋은데. 아이고, 그럴까? 사실 그럴 생각은 없었습니다. 갈까 생각했던 적도 잠시 있었지만 입학식도 금방 끝난다고 하고 또 가족끼리 오붓하게 있고 싶을 테니 괜히 가서 아들네 부담을 주고 싶지는 않았죠. 그런데 손자가 이렇게 직접 전화해서 오라고 하니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내 자식 같은 손자가 처음으로 학교를 간다는데 강 씨도 직접 그 모습을 보고 싶기도 했습니다. 조부모는 잘 오지 않는 분위기라고 하니까 남들이 강 씨를 보고 유별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상관없었습니다. 강 씨는 단 한 번밖에 없을 손자의 초등학교 입학식에 꼭 참석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훌쩍 자란 손자도 보고 싶었고 책가방을 메고 서 있는 모습도 보고 싶었죠. 그러면 너무나 뿌듯할 것 같았습니다. 그만큼 키워낸 게 자신이라고 생각하면 자랑스러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강 씨는 잠시 고민하다가 다음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하랑이 입학식에 가려고. 아, 어머니도 오시겠다고요? 너무 멀잖아요. 갑작스러워서 저희도 손님 맞을 준비도 안 돼 있고. 강 씨의 갑작스러운 방문이 부담스러운 눈치였습니다. 입학식이 어차피 오전에 있잖아. 갔다가 점심 먹고 오후에 다시 내려올까 해. 일단은 알겠어요. 그래. 학교 어딘지 시간이랑 좀 문자로 보내줄래? 네.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 잠시 뒤에 아들에게서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런데 입학식 시작 시간이 9시 30분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출발해서 하룻밤 자거나 내일 새벽 일찍 출발해야 했습니다. 당장 가서 거기서 자는 것은 강 씨나 아들네나 서로 불편할 듯해서 다음날 새벽에 출발하기로 했습니다. 첫 차를 타면 늦지 않게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강 씨는 시내에 나가서 손자를 줄 책가방을 하나 샀습니다. 아들이 이미 사주었겠지만 그래도 강 씨도 직접 사주고 싶었습니다. 더러워지면 바꿔 매면 되니까 쓸데없는 선물은 아닐 것이었습니다. 16만 원이요? 네, 아이고, 요즘 책가방 엄청 비싸네요. 이거는 20만 원짜리예요. 요즘에는 다 이 가격대예요. 한 호 6만 원이면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브랜드가 적혀 있는 가방은 가격이 상당했습니다. 그래서 강 씨는 원래 사려던 가방을 내려놓고 가장 좋은 가방을 골랐습니다. 이거 20만 원짜리로 주세요. 손자가 정말 좋아할 거예요. 그 말에 강 씨는 뿌듯한 미소를 지었죠. 그리고 다음 날 선물이 담긴 쇼핑백을 들고 강 씨는 이른 새벽에 버스를 탔습니다. 얼굴엔 피곤함이 묻어 있었지만 마음은 설렜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택시를 타고 학교 앞으로 가자 입학식이 시작할 시간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교문 앞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강 씨는 꽃다발도 하나 샀습니다. 역시나 가장 크고 비싼 것으로 말이죠. 강 씨의 양손이 무거웠습니다. 근처에 있던 사람들에게 물어 입학식이 진행되는 강당으로 찾아가자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많았고 아이들이 있으니 강당 안은 소란스러웠습니다. 강 씨는 두리번거리며 손자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학생들 가운데 손자를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강 씨는 휴대폰을 꺼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사람들을 지나쳐 직접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안 오는 분위기라더니 많기만 하네.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할 것 없이 참석한 어른들이 무척 많았습니다. 이윽고 입학식을 시작할 테니 모두 착석해달라는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분주히 자리에 앉기 시작했습니다. 임시로 놔둔 의자가 부족한지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는 가운데 강 씨가 손자를 발견했습니다. 하랑아, 손자가 뒤돌아보자 강 씨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손자도 강 씨를 발견하고는 반가운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강 씨는 가까운 곳에 앉아있는 아들을 보았습니다. 성준아, 아, 어머니. 오셨어요? 어머님, 며느리는 당황한 기색이었습니다. 강 씨가 온다는 사실을 아들이 말을 안 해준 모양이었습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그런데 그 옆에서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사부인, 안사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고개 숙이며 인사하는 사람은 박가사돈이었습니다. 하긴 강 씨도 멀리서 왔는데 이제 가까이 사는 사돈네가 올 걸 예상 못한 게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강 씨도 사람인지라 마음이 상하긴 했습니다. 조부모는 잘 오지 않는다며 강 씨가 오는 걸 꺼리는 기색이었는데 이렇게 사돈네가 버젓이 와 있는 걸 보니 기분이 묘했죠. 사돈네는 강 씨에게 인사를 하고 나서 바로 손주 쪽을 향해 앉았습니다. 이제 입학식을 진행하겠다며 선생님이 마이크를 잡았죠. 강 씨가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하지만 도무지 앉을 만한 곳이 없었습니다. 미리 와 있었던 것인지 아들 내외와 사돈 내외는 모두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강 씨가 앉지 못하고 있자 아들이 머뭇거렸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려는지 엉덩이를 들썩거리자 옆에 있던 며느리가 아들을 잡아 앉혔습니다. 자기가 하랑이 아빠인데 여기에 앉아 있어야지. 하랑이가 뒤돌아볼 텐데. 그러자 아들이 난감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리가 없는데 어쩌죠? 여기 의자가 좀 적게 놓였나 봐요. 뒤에는 강 씨처럼 앉지 못해서 서 있는 사람들도 몇 보였습니다. 아이는 하나인데 식구들이 다 같이 오니 그럴만도 했습니다. 오시는 줄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입학식 끝나고 저희 부모님이랑 식사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강 씨가 별말을 꺼낸 것도 아니었는데 며느리는 꼭 이만 가달라고 말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아, 그래? 네, 죄송해서 어쩌죠. 멀리서 오셨는데. 시작한다. 안사돈은 며느리를 툭툭 치며 앞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입학식은 시작되었습니다. 강 씨는 책가방과 꽃을 들고서 그 옆에 서 있었습니다. 사돈네는 강 씨에게 관심도 없어 보였고 아들 내외도 이내 손주에게 정신이 팔려 강 씨는 안중에 없었습니다. 서 있는 강 씨 때문에 안 보인다며 뒤에 앉아있던 사람이 항의했습니다. 그러자 그제서야 아들이 강 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서 보실 거예요? 아니면 다른 날에 오시면 식사 대접할게요. 그 말은 이만 가달라는 말 같았습니다. 이거 하랑이 선물 좀 전해줘. 가실 거예요? 이 뒤에서 좀 보다가 갈게. 강 씨는 맨 뒤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강당 뒤쪽 벽에 붙어서서 멀리 보이는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혼자서 서 있는 사람은 강 씨뿐인 듯 했습니다. 강 씨는 어쩐지 그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진 것만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어째서 이렇게 된지 몰랐습니다. 새벽부터 계속 돌아다녔더니 다리는 욱신거렸고 내내 선물을 들고 있던 팔은 아직도 천근만근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는 더욱 무거운 돌덩어리가 들어앉아 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바구음을 짓고 있는 아들네와 사돈네. 강 씨는 혼자만 불청객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강 씨는 한참을 그렇게 홀로 서 있었습니다. 빈말로라도 같이 식사하러 가자는 소리는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며느리는 먼저 간다는 강 씨의 말에 안타까워하는 듯 했지만 며느리가 원하는 바는 분명해 보였습니다. 강 씨는 서름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멀리서 올라온 부모를 앉아서 보지도 못하게 하고 점심 한 끼도 안 먹고 돌려보내나 싶었습니다. 입학식을 보러 온 것이었지만 그래도 이런 취급을 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앉아서 보시란 말도 하지 않는 아들과 며느리. 그 옆에서 웃고 있는 사돈. 밥 한 끼도 같이 못 먹고 내려가야만 하는 강 씨. 문득 자신의 처지가 무척 처량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 그녀를 챙길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는 아들을 보니 무언가 체념하는 기분이 되었습니다. 아이를 봐주지 않는 부모는 부모 대접도 못 받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몇 년을 헌신했는데 말이죠. 강 씨는 조용히 뒤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녀를 아무도 붙잡지 않았습니다. 강 씨는 그렇게 아들의 배웅도 받지 못하고 다시 터미널로 향해야 했습니다. 택시에 멍하니 앉아 있는데 눈물이 날 것만 같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양손은 가벼워졌지만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할 쯤 되자 강 씨도 어느 정도 생각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강 씨가 아들네 가족에게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한 듯 했습니다. 손자에게도 말이죠. 강 씨도 그 가족의 한 일원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들네는 독립된 한 가정이었고 자식이 결혼했으면 부모도 자식에게서 독립을 해야 하는데 그걸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 자꾸만 기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비극밖에 없다는 사실을 몰랐죠. 강 씨는 그날 이후로 아들 내외에게 먼저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손자를 보고 싶어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이전처럼 오매불망 기다리지는 않았죠. 요즘 연락이 없으시네요. 그리고 2달쯤 뒤에 며느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입학식 이후로 처음으로 통화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랑이가 친할머니 찾더라고요. 그런 것 치고는 전화도 한 통 없었습니다. 왜 전화했어? 다른 게 아니고요. 다음 주에 제가 제주도로 출장을 다녀와야 하거든요. 어머님이 며칠 하랑이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원래 학교 끝나고 저희 엄마가 봐주셨는데 요즘 편찮으셔서요. 그래서 아이를 챙겨줄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랑이 아빠한테 보라고 하면 되잖냐? 하랑이 아빠도 회사 때문에 늦고요. 며칠 동안 애 밥 챙기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요. 어쩌냐? 나도 바빠서. 어머님이요? 그래. 다음 주에 약속이 많아서 안 되겠다. 그렇게 멀리 가기도 힘들고. 아, 그러세요? 거절당할 줄 몰랐다는 듯이
며느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부탁해봐라. 며느리는 별다른 대꾸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에 강 씨는 인사를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통화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이상하게 생각하만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시 부탁하는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 서운하다고 얘기했는지 얼마 뒤에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하랑이 못 봐준다고 하셨다면서요. 그래. 어머니가 뭐가 바쁘시다고요. 그냥 겸사겸사 올라오셔서 하랑이도 보고 그러시면 좋잖아요. 나이 들면 약속도 없는 줄 아니? 하랑이 며칠 봐주자고 거기까지 올라가라는 거야? 아, 혹시 입학식 때 그때 서운하셔서 그러세요? 그날 이후로 전화도 없으시고. 에이, 뭘 그런 거 가지고 서운해하세요. 전화가 없던 건 너희도 마찬가지였잖아. 나도 이제 손주 봐주는 일은 그만하고 내 인생이나 살련다. 아니, 하랑이잖아요. 그렇게 예뻐하셨으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만 사랑하려고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을 일 하면서 괜한 고생했던 것 같아.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하랑이가 서운해하겠어요. 너희는 서운할 수 있고 하랑이도 서운할 수 있고. 근데 나는 서운하면 안 되니? 참, 도와달라고 할 때만 연락하는 너도 너다. 그러면 나는 얼른 달려가서 아이 봐줘야 해.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급한 사정이 있든 없든 이제는 너희가 알아서 키워. 사돈네한테 부탁하던지. 장모님이 안 된다고 하시니까. 그건 너희 사정이니까. 앞으로는 나도 신경 안 쓰고 살 거야. 하랑이 키워준 것만으로도 평생 해줄 일 다 해줬다고 생각한다. 아니, 그때는 돈도 드렸잖아요. 돈? 기가 찼습니다. 꼭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애를 맡긴 것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하랑이 키워준 돈 제대로 달라고 안 해. 더럽고 치사해서. 그런데 앞으로는 너희한테 어떤 도움도 줄 생각이 없어. 하랑이 일이라도요? 그래, 앞으로 졸업을 하던지 중학교를 가던지 대학에 입학해도 용돈 같은 것도 바라지 말어라. 하나밖에 없는 손주인데 그렇게 매정하게 하세요? 안 보고 사시게요? 이제 나는 자식이나 손주보다도 내가 우선이야. 안 보고 살아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손주를 보는 대가가 아들 내외의 괄시라면 차라리 손주를 안 보고 사는 게 나았습니다. 그런 비참한 기분을 매번 느껴야 된다고 생각하면 소중했던 손주도 미워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강 씨는 명절에도 아들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자식 없이 지내는 명절에 익숙해지려고 했습니다. 이제 자신은 아들네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오히려 편했습니다. 자식 뭐 대수냐 생각하면 스스로를 더 아낄 수 있었습니다.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일은 스스로를 청승맞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식도 손자도 더는 생각하지 않기로 했죠.